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매달 오는 그 평범한 종이. 저는 항상 대충 훑고 버렸는데 그날따라 눈이 멈췄습니다. 그랜드시티 호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2024년 11월 14일 오후 10시 47분 29만 8천 원. 아내는 그날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전 출장 중이었고요. 29만 8천 원. 호텔 숙박비치고는 딱 맞는 금액.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손이 떨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명세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침실로 들어간 지 1시간쯤 됐고 저는 혼자 남아 맥주 한 캔을 홀짝이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딱히 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를 할 의욕도 없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밤. 테이블 위에는 며칠째 뜯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어느 보험사에서 보낸 안내문.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별 생각 없이 그 우편물들을 집어들었어요. 관리비 고지서는 확인하고 옆에 내려놨습니다. 보험사 안내문은 훑어보다가 그냥 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카드 명세서를 뜯었습니다. 3페이지짜리 명세서였어요. 저는 늘 하듯이 첫 장을 먼저 봤습니다. 총 사용액, 결제 예정일, 이번 달 혜택 적용 내역. 눈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마트에서 쓴 금액, 주유소, 커피숍, 편의점. 두 번째 장, 온라인 쇼핑몰, 약국, 식당. 그리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랜드시티 호텔 29만 8천 원 11월 14일 2247.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진짜로요. 눈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걸렸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시선이 그 줄에서 멈췄어요. 그랜드시티 호텔.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호텔도 아니었고 제가 출장 때 자주 이용하는 곳도 아니었어요. 11월 14일. 제가 대전에 있던 날. 22시 47분. 밤 10시 47분. 29만 8천 원. 저는 명세서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내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에 연결된 아내 이름으로 된 카드.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봄이었습니다. 제가 32살, 아내 지연이 30살이던 해의 4월. 회사 선배의 소개팅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소개팅을 몇 번 해봤는데 늘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연락할게요 하고 헤어지는 의례적인 만남. 그런데 지연은 달랐어요. 카페에 먼저 와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서도 딱히 대화 주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 지연도 그 영화를 봤다고 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을 말하면 나도 그런 사람 제일 못 견뎌요라며 웃었어요. 2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지연이 말했어요.
저 사실 오늘 엄청 긴장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긴장 안 한 척하는 게 저만의 생존 전략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만났고 2달 만에 사귀게 됐습니다. 1년 반을 연애한 후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빠르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더 빨리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혼 생활은 좋았습니다. 진짜로요.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건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가끔 일이 바빠서 귀가가 늦었고 지연은 그런 저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게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어요. 지연은 패션 브랜드의 마케터로 일했습니다. 감각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견 건설사 기획팀에 있었고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게 한 달에 2~3번은 됐어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지연은 그런 저의 스케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출장 간 날은 내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지연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편하게 들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6년 차,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요. 처음엔 좀 더 자리를 잡고 나서 갖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불임 때문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 우리는 그 주제를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쉽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더 많이 들었어야 했고 카드 명세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즉시 의심을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영수증 하나. 하지만 그게 제 머릿속에서 사흘 동안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놓친 것이 있었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나? 명세서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지연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여. 어젯밤에 잘 못 잤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요즘 좀 그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건네줬어요. 저는 그 커피를 받으면서 지연의 손을 봤습니다. 반지. 우리가 결혼할 때 함께 고른 반지. 단순한 금반지였는데 지연이 화려한 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랜드시티 호텔을 검색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객실 요금을 찾아보니 가장 기본 룸이 25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29만 8천 원은 딱 하룻밤 숙박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결제 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2시 47분, 밤 10시 47분. 호텔 체크인은 대개 오후 3시부터 가능하죠. 그런데 결제가 밤 10시 이후에 찍혔다는 건 그 시간에 체크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늦은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날짜를 휴대폰 캘린더에서 확인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제가 대전 현장 답사 때문에 아침 일찍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오후에 올라왔어요. 지연에게 그날 통화한 게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저녁 7시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당신은? 5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 지연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 통화를 기억하면서 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으로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누군가를 만났다. 그 사람과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밤에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상한 건 그때 제 감정이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신감도 아니었고 제가 느낀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갑자기 발 아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당장 지연에게 묻지 않겠다.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충분히 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하겠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 결심 자체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저는 오전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KTX 첫 차를 타야 했거든요. 지연은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나가면서 침실 문 앞에 잠깐 섰어요.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어요. 오전에는 현장 담당자와 미팅을 했고 오후에는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저녁은 현장 소장과 함께 갈비탕을 먹었어요. 소주를 2잔 마셨고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그것도 좀 취했습니다. 숙소는 현장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7만 원짜리 싱글룸.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고요. 지연에게 전화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시 13분. 저는 나중에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통화 시간은 4분 27초. 지연은 밥을 먹었다고 했고, 저는 내일 오후에 올라간다고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4분 27초 동안 지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남자와 함께 어딘가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좀 더 살펴봤어요. 지연의 번호로 그날 온 문자 중에 이상한 게 있나? 저는 우리 부부가 공유하는 가족 계정으로 연결된 일부 기록들을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상대방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통화 기록뿐. 그날 지연에게 온 전화는 총 5통이었어요. 지연 엄마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 3개. 저장되지 않은 번호. 저는 그 번호들 중 하나를 검색해 봤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번호도 아니었고 배달 앱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탐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몰랐어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의심하고 통화 기록을 뒤지고 호텔을 검색하고 이런 짓을 하는 제가 혐오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불확실함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결국 지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우회적으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냈어?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점심에 팀 회식 있었고 오후에 PT 자료 만들었어. 당신은? 나도 별거 없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이 저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익은 뒷모습, 요리할 때 항상 틀어올리는 머리카락, 앞치마, 있잖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 봤는데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응, 왜?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랜드 시티 호텔이라고 있던데. 내가 모르는 곳인데 뭔지 기억해? 침묵. 딱 2초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아, 그거. 맞아. 지연이 말했어요. 혜진이 생일이었잖아. 혜진이랑 애들이랑 거기서 저녁 먹었어. 뷔페하는 곳이거든. 혜진이 지연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아, 그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응. 거기 생각보다 비싸더라. 29만 원 넘게 나왔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그냥 평소처럼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회사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저는 듣는 척하면서 생각했어요. 혜진이 생일. 지연의 대학 친구 혜진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일산 쪽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강남 호텔에서 한다? 이상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뷔페 결제가 밤 10시 47분에 찍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녁 뷔페라면 보통 6시나 7시에 시작하잖아요. 10시 이후에 결제가 됐다는 건 적어도 10시까지 그 호텔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체크인 결제였거나.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이 내가 할게라고 했지만 괜찮아라고 했어요. 혼자 주방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에게 직접 확인해 볼 것.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어요. 생일 파티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결제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주 토요일에 혼자 그랜드 시티 호텔에 갔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을 말했는지 그 호텔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비논리적인 기대. 강남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쯤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세련된 편이었어요. 유리 파사드, 현대적인 로비. 입구에는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향이 피워진 건지 아니면 고급 호텔 특유의 그 냄새인지. 로비는 넓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옆에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고 뷔페 레스토랑 입구가 저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척하며 로비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뷔페 레스토랑 앞에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격을 확인했어요. 런치 1인 68,000원, 디너 1인 88,000원. 4명이 와서 저녁을 먹으면 3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연은 29만 원이 나왔다고 했어요. 1인당 요금으로 보면 2사람분이 조금 넘거나 3사람분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혜진 생일에 친구들과 왔다고 하면 인원수가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각자 결제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호텔에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달에 지인이 여기서 식사를 했다고 해서요. 11월에 이 뷔페가 많이 붐볐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답했어요. 11월이요? 그달은 주말을 중심으로 예약이 많이 찼는데 평일 저녁도 꽤 이용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별도 파티 공간도 있나요? 네, 따로 프라이빗 다이닝 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은 별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 뷔페 가격이 지연의 말과 대략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호텔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아내를 믿지 못하고 혼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생각과 동시에 다른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은 알면서도 믿는 거다. 저는 지금 무언가를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믿음인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그 물음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좀 무서워졌습니다. 호텔에 직접 찾아간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지연과 평소처럼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같이 마트도 갔고 밤에는 나란히 누워 각자 핸드폰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 호텔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역에도 있을 것이고 편의점에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연이 그날 저녁 그 호텔 근처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 그 주변을 조사하면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일반인이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 저는 그 주 수요일 저녁 퇴근 후에 다시 강남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호텔 정문에서 50m 정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좀 도움을 구할 게 있는데요. 지난달 11월 14일에 제 아내가 이 근처에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외근 중에 아내 핸드폰이 꺼졌거든요. 혹시 그날 이 편의점 CCTV에 찍혔으면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내 사진 있어요.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권한이 없어서요. 점장님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저는 음료를 들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어느새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한 줄에서 시작해서 호텔을 방문하고 편의점 CCTV를 확인하려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아니면 이미 의심이 사랑을 앞질러 버린 건데, 저는 그 편의점 앞에서 10분쯤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야근이야? 응, 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혜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지연의 친구인데 이상한 오해가 생기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지연의 핸드폰 연락처에서 혜진의 번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가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를 비울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번호로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남편입니다. 지연이 생일 선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혜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밝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저와는 결혼식 때 몇 번 본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 생일이 다음 달인데 작년에 혜진 씨 생일을 어떻게 챙겨줬는지 물어보려고요. 비슷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어머, 로맨틱하다. 작년에요? 네, 11월 생일이셨잖아요. 잠깐의 침묵. 저 11월 생일 아닌데요. 저 4월이에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최대한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생일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지연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생일은 4월이었어요. 11월 14일에 혜진의 생일 파티는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처음으로 거짓말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지연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혜진의 생일은 4월. 그럼 그날 밤 지연은 어디 있었나? 그 호텔에서 누구와 함께? 거짓말이 확인된 이후로 저는 다시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역사 속에서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이상한 기억이 있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가 나빴던 시기도 없었고, 지연이 유독 귀가가 늦었던 날들이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이틀 연속 야근을 했던 주가 있었어요. 회사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밤 11시, 12시까지 일했던 주.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저녁에 약속이 좀 있어서 늦을 수 있어. 저는 응이라고 했고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누구와의 약속이었는지, 저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초, 지연이 새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향수였어요. 저는 무심코 이거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었고, 지연은 선물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회사 팀장이. 팀원들한테 다 줬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향수가 누구에게서 온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집 서랍을 뒤졌어요. 지연이 모르게 무엇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찾아야 할 것 같은 강박감. 책상 서랍, 옷장 한쪽, 화장대 밑.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지연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여행 사진들.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앨범이었어요.
저는 그냥 한번 넘겨봤습니다. 대학 친구들 사진, MT 사진, 졸업 사진, 그리고 뒷부분에 모여있는 사진들 중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사람, 지연과 꽤 가까이 있는 사진이 2장 있었어요. 어딘가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준, 지연. 2016. 민준.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연이 저에게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라는 이름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016년이면 우리가 결혼하기 2해 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닫았어요. 민준.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뒤졌습니다. 지연의 팔로워 목록을 봤어요. 지연은 비공개 계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로워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500명이 조금 넘는 팔로워.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훑었어요. 이민준. 있었습니다. 이민준이라는 계정. 팔로워 수 400명대 공개 계정. 저는 그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진들은 주로 스포츠, 여행, 음식 관련 게시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어요. 지연과 이 계정 사이에 좋아요와 댓글이 꽤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민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민준도 지연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댓글은 몇 개 없었는데 있는 것들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히읗히읗 좋아 보여요. 같은. 하지만 DM은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민준의 사진들을 더 살폈습니다. 최근 게시물 날짜를 봤어요. 11월 초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어요. 어딘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위치 태그는 없었어요. 그냥 음식 사진. 11월 14일. 이민준의 계정에 11월 14일 게시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민준이 그날 호텔에 있었는지, 지연과 함께였는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카드 명세서의 호텔 이름, 밤 10시 47분에 결제, 혜진의 생일은 4월, 지연의 거짓말, 앨범 속 민준이라는 이름, 인스타그램 속 이민준, 퍼즐처럼 맞춰지는 조각들. 각각의 조각은 증거가 안 됐지만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를 발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연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왜 바로 물어보지 않았나?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물어봤을 때 지연이 맞아라고 하면 어쩌나? 그 대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 두 번째 이유는 확신의 부재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멀쩡한 결혼 생활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짓이 되니까.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사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모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알아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니까. 그런데 동시에 알아야 했어요. 이 불확실함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친구 성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는데 2년 전에 이혼을 한 친구였어요.
이혼의 이유는 외도였습니다. 아내가 아닌 성민이 외도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겪은 친구였어요. 야,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성민은 다음날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삼겹살 집에 앉았어요. 소주를 한 잔씩 따르고 나서 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호텔 방문, 혜진에게 전화한 것, 이민준까지. 성민은 말없이 들었어요. 다 들은 후에 성민이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해. 근데 만약이 뭐가 있어? 두 가지야. 아니거나 맞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저는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그때 성민이 이어 말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1년을 이렇게 살았어. 알면서 모른 척, 모르면서 알고 싶고, 그 1년이 제일 지옥 같았어. 이혼 자체보다. 어떻게 물어봐. 그냥 말해. 나 그날 카드 명세서 봤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지연이 자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일 말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말하기로 결심한 날 아침, 저는 다시 이민준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링크드인이었어요. 이민준, 서울. 나이는 37세 정도로 보이는 광고 회사에 다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광고 회사. 지연은 패션 브랜드의 마케터였어요. 광고 에이전시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였습니다. 일로 알게 된 사람.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민준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또렷한 이목구비, 잘 정돈된 머리카락, 깔끔한 옷차림. 저보다 잘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남자. 그런데 왜 이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초조한가? 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연이 이 남자와 어떤 사이인지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그냥 지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지인, 업무 관계. 그날 호텔에서의 식사가 그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혜진이 생일 파티라는 거짓말. 그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숨길 것이 없으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반나절은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면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생각했어요. 지연아, 나 지난달 카드 명세서 봤어. 그랜드 시티 호텔. 그날 진짜 어디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냥 한참 거기 서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아직은 이 문을 열기 전의 세계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주방에 없었어요. 거실에도 없었고, 지연아? 부르자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기. 침실로 들어갔더니 지연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왔어?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응? 있잖아. 나 그 카드 명세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화장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거울 속에 지연을 봤어요. 직접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거울을 통해 보는 게 이상하게 더 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지연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약간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혜진 씨 생일은 11월이 아니야. 4월이더라. 침묵. 내가 혜진 씨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어.
지연이 몸을 돌렸어요. 거울이 아닌 직접 저를 보면서 언제? 2주 전. 또 침묵. 지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긴 호흡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지연이 말하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실제로는 몇 분이 안 됐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을 열었어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지연이 가끔 쓴다는 일기장. 지연이 그 일기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데? 읽어봐. 직접. 저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지연의 필체. 작고 정갈한 글씨. 제일 첫 페이지부터 읽을까 했는데 지연이 말했어요.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 저는 뒤로 넘겼습니다. 11월 14일의 날짜가 보였어요. 저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일기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일기에 적힌 이민주는 지연의 옛 연인이 맞았어요. 대학 졸업 직후 잠깐 만났던 사이. 제가 지연을 만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준이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업무 미팅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14일 지연은 그날 이민준을 만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이민준은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지연에게 연락을 했고 지연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불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잠깐 그리웠다. 옛날에 무언가가. 하지만 밥을 먹고 헤어졌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전부여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남편을 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 같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혜진이 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더 죄인 같았다. 저는 일기를 덮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자자. 지연이 말했어요. 그게 전부야.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날 밤은 둘 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끓였어요. 2잔. 지연이 나왔을 때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면서 멈췄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나 2주 동안 너 뒤를 조사했어. 호텔에도 직접 갔고 편의점 CCTV도 알아보러 갔고 이민준 인스타그램도 다 봤어. 사진 앨범에서 이름도 봤고. 지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외도를 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안해.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나도 미안해. 지연이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미안하고 그날 그 사람 만난 것도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숨긴 게 잘못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왜 거짓말을 했냐면,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할 것 같아서였어. 그냥 밥만 먹고 왔는데 당신은 믿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작은 거짓말로 덮으려 했는데 그게 더 큰 불신을 만든 거 알아? 응. 당신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당신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지연이 저를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했고 저는 지연을 믿지 못해서 혼자 조사를 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믿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호텔이 문제가 아니라, 이민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신뢰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 처음에는 지연이 제안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동의했습니다. 상담이 필요 없는 부부가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부가 가는 곳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은 첫 회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분 다 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사랑하면서 지연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를 위해 조용히 짐을 혼자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출장이 잦은 것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않은 것도, 지연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에 대해 모른 척한 것도 다 그 조용함의 결과였어요. 이민준을 만난 것은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연이 혼자 감당하고 있던 무언가의 증거였어요. 오래된 감정들, 말하지 못한 것들, 그리움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감각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각자의 고독에 대해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상담실을 나와서 둘 다 말이 없었고, 어떤 날은 집에 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상담이 관계를 즉각적으로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덮어뒀던 것들을 꺼내면서 일시적으로 더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을 더 하게 됐습니다. 불편해도, 무너질 것 같아도.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좀 외로워. 저는 TV를 껐어요. 그리고 지연을 봤습니다. 왜? 지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집에 있어도 어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몸은 옆에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가끔 그래. 우리 좀 더 이야기하자. 응, 하자.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화해도 아니었고 눈물의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한 것.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카드 명세서를 생각합니다. 29만 8천 원. 밤 10시 47분. 그랜드시티 호텔. 그 숫자가 저를 2주간의 의심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숫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말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무게를 조용히 지면서 어쩌면 카드 명세서 한 장이 우리를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의심이 아니라 대화가 답이었어요.
의심은 저를 편의점 앞에 세워놨고 대화는 저를 소파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상담을 받고 있어요. 천천히 함께 더 많이 말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을까봐, 무너질까봐, 그 사람이 내 솔직함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침묵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말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답이 두려워도, 나 요즘 외로워. 나도 그래. 그 두 마디가 카드 명세서 한 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